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 전엔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일했어요. 매일 수백 명의 직장인들을 위해 식단을 짜고 재료를 발주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때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던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업무 때문에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어요. 식당 운영비를 정산하거나 식재료비를 계산할 때마다 얼굴을 보곤 했으니까요. 그분은 늘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르면서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오늘 메뉴 정말 맛있네요 하며 미소 띤 칭찬을 해주곤 했죠. 처음엔 그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대화가 조금씩 길어지고 자연스레 친근함이 쌓여갔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제 앞에서 조심스레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6,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늘 따뜻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 어느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1년여를 함께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집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아 우리라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늘 제 마음처럼 흘러가진 않더군요. 저희의 결혼은 그저 두 사람만의 약속으로 끝날 수 없었고 양가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반대라는 벽 앞에 서게 될 줄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집안은 재벌까진 아니었지만 넉넉한 형편에다 사회적으로도 탄탄한 배경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중견기업을 운영하셨고 어머님은 대학 교수셨죠. 반면 저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처음부터 시댁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 딸들도 많이 소개받았는데 굳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휴. 교양 있게 하지만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경제적 능력과 집안 배경을 들먹이며 은근히 저희 집안을 비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면 평생 혼자 살겠다며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죠. 결국 시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며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의 결혼을 두고 반대하는 결혼은 다시 생각하라는 말을 주위에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믿었고 그 사랑 하나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버텨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으니까요. 그 믿음을 안고 우린 결국 수많은 반대를 뒤로한 채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저희 부부는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가락을 꼭 쥐던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 이름은 수진이라 지었습니다. 맑고 고운 마음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죠. 비록 시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은 끝내 얻지 못했지만 저는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진이가 태어나면서 저희 집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는 그저 앞으로는 세 식구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분명 연애 시절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사소한 일에도 자주 부딪히게 되더군요. 살아온 환경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소박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삶에 익숙했지만 남편은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탓에 때론 저의 생활 방식이 답답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투정쯤이라고 여기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소한 차이들이 쌓여 우리 부부 사이를 조금씩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기보단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골프 모임, 회식, 동창 모임, 늘 이유는 있었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회사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겠지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 한켠엔 외로움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전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밖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애 키우고 집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회사 생활 하려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은 집에서 아이만 돌보면 되니까 오히려 좋잖아.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전 아이만 돌보면 된다는 말에 제 존재가 애 보고 살림하는 여자로만 전락한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남편에겐 일과 사람들과의 약속이 우선이었고 저와 아이는 늘 그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의 대화는 늘 엇갈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순히 조금 더 함께하는 시간,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남편은 그것조차 부담스럽다며 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고 함께 살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듯한 고립감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를 안고 우리는 끝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 선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혼 합의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이미 멀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남편과 갈라설 수 있어도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딸 수진이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이 제 발목을 잡았죠. 남편 쪽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변변한 직장도 없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 입이 열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양육 환경과 경제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쪽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아이와 단 하루도 떨어져 살 수 없다고 믿었는데 결국 저는 겨우 5살밖에 안 된 수진이를 두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가슴을 찢어 넣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다리를 꼭 붙잡고 울먹이던 수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가지마라고 애원하는데
그 아이를 떼어내야 하는 제 처지는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두고 떠난다는 건 세상 그 어떤 형벌보다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제 몸이 부서지는 아픔이라면 견뎌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떼어놓고 집을 나와야 했던 그 순간, 제 영혼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게 맴돕니다. 뒤돌아보면 당장이라도 수진이를 품에 안고 달아나고 싶었지만 법의 판결 앞에 저는 무력했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도, 심지어 숨을 쉬어도 제 곁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후 저는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경제력을 갖춰 아이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영양사로 일했지만 결혼 후 5년 넘게 단절된 경력이 있는 아줌마를 선뜻 써주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네 식당 주방에 들어가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절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벌어야 수진이를 다시 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몇 개월 후에 다행히 대형마트 델리 코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샐러드를 만들고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이었죠. 비록 자격증을 내세울 자리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쌓아둔 영양사 경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8개월가량 일하면서 월급이 조금 더 나아져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늘 딸아이 곁에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길에서 수진이 또래 아이들을 마주칠 때면 무심코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습니다. 돈을 벌어도 생활이 나아져도 제 마음 한쪽은 늘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눈물로 버티며 살던 중 제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식당을 열어보잔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 언니 역시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처지라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 둘 다 요리는 할 줄 알잖아.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보자.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더 큰 빚을 떠안게 될 테고, 그러면 수진이를 다시 만날 기회조차 멀어질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진심 어린 설득과 이젠 나도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용기를 내어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동네 끝자락의 작은 상가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자그마한 식당이었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인테리어비까지 합쳐 총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과 언니의 저축, 그리고 은행 대출을 합쳐 겨우 마련한 자금이었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식처럼 소박한 한식 위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메뉴라 해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양사로 일하던 경험이 있었으니 영양 균형을 고려해 반찬을 정성껏 여러 가지 내기로 했습니다. 한 끼를 드시더라도 집밥처럼 따뜻하고 든든하게, 그런 마음으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오픈 첫날엔 손님이 3명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 우리고 반찬 만들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러자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담백해서 좋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이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을 꾸려온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처음엔 두려움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도 점점 늘었고 함께 시작했던 동업자 언니와는 각자 독립해 각자의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삶이 여전히 고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젠 제 힘으로 버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 손님들을 맞이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홀 안쪽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키가 크고 멀끔하게 차려입으셨는데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보는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김치찌개를 주문하시며 밥을 넉넉히 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나왔습니다. 밥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냄새를 맡는 것 같네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 사이로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혼자 와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는 말없이 자리를 떠나곤 했죠.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짧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시는군요. 손맛이 참 좋으세요. 아내가 해주던 음식 맛이랑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몇 차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저는 조금씩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아내분은 폐암으로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2년 가까운 투병 끝에 결국 떠나보내야만 했다고 하셨죠. 아내가 아플 땐 뭐라도 해주고 싶어 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딸아이가 있어서 버팁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생각보다 의젓하고 잘 커져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도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 역시 외로운 세월을 버텨왔기에 그의 쓸쓸함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서로의 상처와 공허함을 이해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은 바쁘면서도 혼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식당 문 닫으신 뒤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사장님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식당 밖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1번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만나는 횟수는 자연스레 늘어갔습니다. 식당 일로 지친 하루 끝에 나누는 대화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저도 그래요. 이혼 이후에는 사람 관계가 두려웠는데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만남이 계속되면서 우린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운 사람들끼리 기대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감정은 따뜻한 애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그는 제 앞에 진지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 순간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가벼움이 아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전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사람이었기에 재혼을 결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죠. 무엇보다도 언젠가 수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민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부모의 역할을 넘어서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민지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그분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지에게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선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다시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재혼을 결심한 뒤 드디어 저는 그분의 딸 민지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 딸 수진이라고 생각하고 민지에게 좋은 새엄마가 되어주리라 마음을 굳게 다잡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민지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비록 저에게 인사는 했지만 짧은 인사 뒤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을 붙여보아도 민지는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얻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저희에겐 보여주기보다 서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지도 자리에 함께했지만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민지야, 이제 새엄마랑 잘 지내야지 하고 말을 건네도 그저 억지로 미소만 지을 뿐 제게 다가오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세 식구가 근교로 하루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봄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 들꽃이 만발한 길을 함께 걸었지만 민지는 줄곧 아빠와만 대화를 나누었고
저에겐 꼭 필요한 말만 툭툭 던질 뿐이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들렸지만 그 안에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가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론 단란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불안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딸 민지는 정말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바쁜 아빠를 대신해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빨래를 개어 옷장에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은 어른스러움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저에게만큼은 철저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있을 땐 억지로라도 대답을 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으면 아예 제 존재를 모른 척하곤 했습니다. 민지야,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그러면 민지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고 건조한 대답만 돌아올 뿐 마음을 열어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돌아가신 친정엄마와의 추억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엄마인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다가가야 한다고 다짐했죠. 민지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사다 놓기도 하고 학용품이 떨어질까 싶어 미리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지의 반응은 늘 차가웠습니다. 네, 됐어요. 같은 단답형 말뿐 제 노력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차갑게 선을 긋는 정도였지만 이젠 저를 향한 반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민지가 쌓아둔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지 마세요. 저에겐 이미 엄마가 있다고요. 그 말과 함께 민지는 저를 향해 똑똑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절 엄마가 아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날카로운 그 호칭이 제 가슴을 날마다 파고들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아이를 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억지로 부르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요. 미안해요. 제가 민지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갑자기 모르는 아줌마가 엄마라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친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민지 마음도 이해가 돼요. 겉으론 이해한다며 담담히 대답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민지가 뱉은 말들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감이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서 혼자 울음을 삼키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민지의 차가운 벽 앞에서 저는 그저 낯선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민지에게 이상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꼬박꼬박 학원에 다니고 성실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원을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민지가 오늘도 학원에 안 나왔는데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건가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민지는 가방을 메고 학원에 간다고 나갔으니까요. 저 민지야, 오늘 학원 안 갔다고 선생님이 연락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니? 그냥 친구들이랑 있었어요. 알아서 뭐 하게요. 말을 또 끊고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민지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학원이 끝나면 저녁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밤 9시,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저 민지야, 요즘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니? 밤길 위험해. 그리고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야지. 걱정하잖아. 제 질문에 알겠다고 말로는 순순히 대답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계속 이어졌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스러운 건 민지의 성적이었습니다. 늘 전교 10등 안에 들던 아이가 어느새 50등 밖으로 밀려나 버린 겁니다. 민지 어머니시죠? 요즘 민지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성실하던 민지가 학교에서도 불성실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민지와 조심스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지야, 요즘 학교 생활 힘들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돼. 별일 없어요. 그리고 별일이 있으면 뭐 해결해 줄 거예요? 신경 끄세요. 차갑게 잘라내는 대답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던데 공부가 어려워진 거니? 혹시 과외라도 붙여줄까? 됐어요. 제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렇게 말하곤 짜증 섞인 표정을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제 마음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춘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잘해야 하는데 미안해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민지가 마음을 열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그런 말 마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같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는 아이의 마음 앞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뜻밖의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제 지갑을 열어놓고 뭔가를 뒤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 손에는 제가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들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민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민지는 허둥지둥 사진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 뭐예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리고 아줌마가 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켜버린 이상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를 억누르며 저는 어렵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이야. 수진이라고 해. 딸이요? 아줌마한테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결혼했다가 이혼할 때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갔어. 그때부터 아이를 만나지 못했어.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그럼 이 아이를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너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서 이 사진들만 붙잡고 지내왔어. 숨겨왔던 진심을 털어놓으며 저는 혹시라도 민지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랬습니다. 사실 그런 그리움 때문에 내게 더 다가가고 싶었던 거야. 혹시 내 마음이 부담이 됐다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민지 얼굴은 점점 굳어가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 딸은 아줌마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 친아빠가 재혼하면서 지금은 새엄마를 진짜 엄마로 알고 있어. 그럼 결국은 그냥 딸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버리겠네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그 아이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난 딸을 버리지 않았어. 그저 딸이 행복하길 바랬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럼 난 뭐예요? 친딸 대신 대용품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민지야.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민지는 거짓말 하지 말라며 사진들을 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순간 사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거실 바닥에 흩날렸고 그 속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수진이의 얼굴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뜨거운 울음을 터뜨리더니 곧장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바닥에 나뒹구는 사진들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제 심장이었습니다. 전 황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민진 멀리 달아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집을 나간 뒤 저와 남편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지가 갈 만한 곳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학원에도 가봤지만 민지의 그림자조차 없었고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혹시 길에서 위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집을 떠나버린 건 아닐까? 머릿속이 수없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민지랑 더 자주 이야기하고 마음을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괜히 사진을 숨겨두고 있었던 게 잘못이에요. 진작 솔직하게 털어놨더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 입장이 이해되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새엄마조차 버겁게 느껴졌을 텐데 그 새엄마에게 또 다른 진짜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민지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민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 역시 식당 문을 열지 않은 채 발이 닿는 대로 민지를 수소문했습니다.
학교에도 들렀지만 민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지가 결석한 건 처음인데요. 집에서 조금 일이 있었어요. 혹시 민지가 학교에 나타나면 바로 연락 좀 부탁드려요. 경찰서에도 찾아갔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가출로 볼 수 있으니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잔인하게 느껴지던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사실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모든 게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새 눈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아직 철이 없어서 잠시 반항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겁니다. 남편의 위로에도 제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흘렸던 눈물과 던져진 사진들이 자꾸만 떠올라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만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거의 뜬 눈으로 민지를 기다리다 거실 소파에 지쳐 앉아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왔구나. 심장이 터질 듯 뛰며 현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광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건 맞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얼굴, 그토록 그리워하던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9년 만에 마주한 수진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는 제 어깨까지 훌쩍 자랐고 얼굴선도 성숙해져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제 딸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제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역시 수진을 꼭 끌어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속 깊이 눌러담았던 그리움이 마치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수진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도 수진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조차 잊은 채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 속에서 9년의 세월을 삼켰습니다. 그리고서야 겨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민지가 어떻게 수진이를 데려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민지는 숨을 고르듯 두 손을 꼭 움켜쥔 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새엄마가 생겼다고 놀리는 정도였죠.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용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제 앞에서 일부러 새엄마는 결국 남의 집 귀신 같은 존재라면서 아줌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민지의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내려갔습니다. 겉으론 늘 모범적이고 의젓했던 민지가 그토록 잔인한 말들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았고 새엄마한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참고 있었어요. 아휴, 민지야. 그런 일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엄마 때문에 괜히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까지 하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근처에서 또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밀치는데 제가 그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민지가 울고 있길래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제가 혼내줬어요. 이래봬도 저 태권도 유단자거든요. 그 뒤로 자연스럽게 민지랑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아이는 함께 학원을 오가며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재혼가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 덕분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새엄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저도 새엄마와 잘 지내지 못해서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민지의 새엄마가 제가 그리워하던 친엄마일 줄은 우리 둘 다 몰랐어요. 그러던 며칠 전 민지가 제가 거실에서 지갑을 펼쳐놓고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새엄마가 뭘 보고 그렇게 슬퍼하시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몰래 지갑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수진이라는 걸 알아본 순간 민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랑 친해지면서 어릴 때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엄마 지갑 속 사진이랑 똑같았어요. 그때부터 민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수진이는 아빠에게서 친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는데 전 그 사진을 붙잡고 울고 있었고 직접 물어보니 그 아이가 자기 친딸이라고 했으니 민지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고 새엄마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간 민지는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서였지만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을 마주한 민지는 망설이다가 결국 사진의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빠가 항상 그러셨어. 엄마가 날 버리고 떠났다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매일 네 사진을 보면서 울던 새엄마 모습은 진짜 슬퍼 보였어. 그럼 엄마가 정말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거짓이었다면 그렇게 울진 않았을 거야. 그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어. 두 아이는 그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과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고 민지는 새엄마와 지내면서 느낀 거리감과 혼란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두 아이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적어도 진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오래 사진을 간직하며 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수지는 그제야 자신이 믿어왔던 엄마가 날 버렸다는 말이 전부 진실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역시 새엄마가 자신에게 다가온 이유가 단순한 대체품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찾아온 것이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앉아 수진이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빠가 엄만 절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 전 필요 없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야, 수진아. 엄만
널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엄마는 어떻게든 널 데려오고 싶어서 10년을 하루같이 혼자서 일만 하면서 지냈단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면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새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따르고 있으니 만나지 않는 게 낫다고 했던 전 남편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사실 전 새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집을 떠나던 날도 기억하는걸요. 내가 달려가서 매달렸는데 떠나던 엄마. 그래서 정말 날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참고만 있었지만 정작 수진이는 그 시간 내내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퇴근한 남편은 거실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와 두 아이는 차근차근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어떻게 수진을 만나게 되었는지까지. 남편은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었는데 아빠가 전혀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우리는 네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새엄마를 미워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 새엄마를 받아들이면 친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빠도 언젠가 친엄마를 잊어버리실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라도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민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새엄마와 결혼했다고 해서 네 친엄마가 없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엄마와 함께한 기억은 아빠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아있어. 새엄마도 친엄마를 대신하려는 게 절대 아니야. 그저 다른 방식으로 널 사랑해주고 싶은 거지. 저도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난 네 친엄마를 지우려는 마음이 없었어. 그저 네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민지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젠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네가 친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소중한 거고 그와 별개로 우리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어. 한참 얘기를 나누던 중 수진이가 민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도 처음엔 네가 한 말이 잘 안 믿어졌어. 근데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나도 수진이 네가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두 아이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네 식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후 우리 집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절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진이는 주말마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전 남편과도 이야기를 해서 면접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후 민지와 수진이는 금세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같이 숙제도 하고 옷도 나눠 입고 밤이면 둘이서 속닥속닥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웃는 두 아이를 보면 제 마음도 절로 따뜻해졌습니다. 학교 문제도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에 건의해 학폭위가 열렸고 민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니 공부에도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성적도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와 수진 두 아이는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민지는 간호학과, 수진이는 영양학과에 진학했죠. 짧지 않은 여정을 함께 이겨낸 아이들이 제 꿈을 닮은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생 된 기념으로 가족사진 찍을까요? 우린 사진관을 찾아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사진사의 농담에 웃음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금세 풀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우리 모습은 그야말로 한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이 나온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이 사진을 지갑에 넣으세요. 그 낡은 사진 말고요. 저는 오래 품고 다니던 낡은 사진을 꺼내고 새로 찍은 내 식구의 사진을 대신 넣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 순간 우리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길고 험했던 지난 시간들은 모두 지나가고 앞으로는 따뜻하고 든든한 우리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